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해 한림면에서 축사를 짓기로 해놓고 불법으로 모래를 반출하고 폐주물사를 매립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은 이 때문에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포크레인이 바닥 모래를 파서 트럭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도 모래를 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래 도둑질 현장이라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한림면 일대에 성토된 모래는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에서 온 건데 법적으로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하마을 주민들은 최근 모래값이 오르면서 불법 모래 반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제보로 축사 한 곳만 경찰에 고발됐을 뿐 불법 행위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필지 말고도 5군데가 더 있다. 지금 앞에 요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차츰 나머지를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증거자로 명백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들은 또 모래를 파낸 구덩이에 악성 폐기물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격한 것만 4군데라며 수질과 토양 오염이 걱정돼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심스러웠어. 그래 질문했는데 아직까지 무부답입니다. 지역 주민이 크게 다치거나 그때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때 조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김해시는 법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지에 성토하는 흙에는 산업 폐기물인 폐주물사를 포함한 재활용 토사를 절반 섞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이미 폐주물사 매립 신고가 접수돼 있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물사라는 자체가 오염도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 넣어가 오염도 검사를 우리가 땅을 파고 하려면은 그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성토된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하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땅을 파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모래 채취도 불법으로 모래를 판매하는 정황까지 드러나야 잘못을 물을 수 있는데 근거가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하마을 주민들은 2년째 민원 제기에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최근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도를 넘은 기강회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폭행 여부를 놓고 직원끼리 맞고소를 하고 한 간부 공무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창원시청 여성 공무원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부하 직원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서 회식이 끝나고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B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실은 말 정도 되면 수사는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맞고소에 들어가게 되면 창원시는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2사람을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소한 징계돼야죠. 왜냐하면 공무원 품위 손상에다가 우리 시에 매개를 해서. 경찰은 이달 말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시의원들과 수도권 지자체로 선진지 견학을 간 6급 간부 공무원 C씨. 업무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C씨는 계산도 하지 않고 술을 들고 나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창원시는 C씨를 경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잇따른 창원시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는 여행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국내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를 우리 농촌에서 보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2,800만 명.
특히 이 가운데 약 754만 명이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다릅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많은 사람이 국내 여행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변에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가는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여름 휴가는 신랑과 함께 그 가까운 시골의 시원한 계곡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남에서는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올여름 국내 여행으로 계획한 관광객들을 유명 도심지가 아닌 경남 지역 농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농협은 경남 지역 40여 곳의 팜스테이 마을과 함께 산과 계곡 등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서는 모든 게 밀집돼 있고 깝깝하지만 농촌에 오면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려면은 농촌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여름 일본 여행에 찬바람이 불면서 등을 돌린 관광객을 우리 농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녕 부곡온천 단지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천혜 자연환경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면서 지역 경제 견인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한때 국내 최고의 종합휴양지라 불렸던 부곡온천 일대 관광특구. 지난 2017년 5월 부곡 하와이가 30여 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부곡온천 단지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온천으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을 갖추며 대한민국 스포츠 1번지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일단 운동장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상에도 좀 염려가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물이 좋으니까 항상 아이들이 훈련 끝나고 나서 사우나 가서 충분히 거기서 피로 회복이 되니까 훈련하기에는 정말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곡 하와이가 이제 문을 닫아서 상당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활기차고. 부곡온천 단지를 찾는 연간 방문객은 300만여 명. 이 중 스포츠파크 이용과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자 찾는 방문객만 7만여 명으로 한 해 지역경제 유발 효과만 60억 원에 이릅니다. 훈련과 숙박, 식사와 온천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편리한 시설에 스포츠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인근 화항산과 우포늪, 유채꽃밭 등 관광 코스와 연계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 견인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을 안 하면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축구 동계훈련 들어오기 때문에 부곡 전체가 다 방이 전 객실도 풀이에요. 그리고 축구 동계훈련 들어오면서 상권이 엄청 또 되살아나고 있고. 폐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곡 하와이 재개장의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지역 분위기는 한층 달아오른 상태. 창녕군은 지난해 8월 부곡 하와이 정상화를 위한 매각 인수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부곡 하와이 측과 우선 매각 협약 체결, 국내 유망 기업과 개인 투자 희망자들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등 다각도로 정상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곡 하와이 폐업으로 한 번의 시련을 겪었던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새로운 돌파구 마련으로 다시 한번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는 태국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것이란 기대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부인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33살 A씨. 한국에 오자마자 경기도 연천의 호박농장과 포천 메추리 농장을 전전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만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충남 홍성으로 옮긴 건 한 달 전. 하지만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일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북 봉화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었지만 부인 B씨는 골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태국에 있는 한 살 배기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ก็กลัวครับ ตอนนี้ก็อยากกลับบ้านแล้ว ไม่รู้ว่ามันจะมาเจอปัญหาแบบนี้ ที่เขาพูดมาว่าได้ตังค์หาเงินง่าย ก็ไม่เป็นตามที่ฝัน 이들 부부는 한 달을 꼬박 일해야 250만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받고 고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3, 4만 원 적은 임금 차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월세 24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며 쓴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생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몸까지 아프게 되면서 돈벌이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태국인 부부 한 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보상과 장례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 협의에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불법을 치료자라고 해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사라진 태국인 노동자 3명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이들을 수소문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다친 외국인들은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질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ความฝันก็อยากมี อยากหาเงินกลับบ้านเยอะๆ มีครอบครัวที่อบอุ่น 언어 장벽과 차별에다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당하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여자아이가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동안 갇혀있다 결국 숨졌던 일이 있었지요. 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젠 안심하고 어린이집 통학차에 태울 수 있을까요?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이 어린이집 앞에 도착합니다.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차량 문을 닫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음을 들은 운전기사가 차량 뒷좌석으로 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하차 확인 장치입니다. 차량 뒷좌석까지가 아이가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좀 많이 좋다는 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지난해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이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차량당 설치비 20에서 30만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지난달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장치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안전장치가 시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장치를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멍은 있습니다. 학원 차량 얘긴데요. 학원 차량에는 승하차 장치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학원업계에선 안전에 관해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노란색 학원 차량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학원차에 몸을 싣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원 통학 차량은 4만여 대, 보육시설 통학 차량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내리도록 문만 열어주고선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승하차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 차량에선 아이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대략 1분 정도가 걸린 반면 학원 통학 차량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면 끝,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은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데 실제로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선 태권도 학원에 갇힌 7살 아이가 50분 만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당 20-30만 원 정도의 승하차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했지만 민간 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적 영역이고 공적 영역이 왜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고요.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하는 거지 말이 안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어렵다며 정부 대신 지자체가 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져 상당수의 민간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가 설치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졌던 김해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588건에 그쳤던 거래량이 지난 6월 기준 12,529건으로 작년 거래량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김해 아파트 거래량은 2013년 23,317건에서 2014년부터 10,000건대로 떨어져 지난해 가장 적었습니다. 김해시는 회복세에 더해 2016년 이후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 19,000세대 입주율이 90% 가까이 되는 만큼 올 하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창원시와 김해시를 오가는 광역 시내버스를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1월부터 창원 김해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환승 할인제를 시작하면 광역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1회 한해 30분 이내에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다른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지난해 9월 창원 김해 간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을 체결하고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터널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을 빚은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로 28살 A씨 등 자동차 동호회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을 차량으로 막고 30여 분 동안 기념사진을 촬영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남과 부산에 사는 20, 30대로 기념하고 싶어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농협이 관대 임산부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우대적금을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25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도와 농협은 임산부 우대적금 가입자에게 1.5%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농협은 출산용품도 제공합니다. 적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69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단속 건수 970건보다 29%, 278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음주 교통사고도 55건으로 지난해 74건보다 26% 줄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거창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와 거창군 농민회, 거창군 여성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5일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정책이 농민수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업과 농촌, 농민은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동안 전체 유권자 중 1%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대발령 정상 옛 군부대터에 높이 100m의 이순신 장군 타워 건립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타워를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올 하반기 충역에 용역비를 확보해 타워 건립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해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이긴 곳으로 북원 로터리에는 전국 최초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내서 지역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인 3개 근린공원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3개 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이와 유아용 풀장,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창원시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6명의 물놀이장 안전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창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100억 원이며 학원과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제로페이가 등록된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 기념으로 상품권은 2달 동안 10% 할인 판매되며 소비자에게는 40%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난임을 겪고 있는 김해 지역의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월 소득에 따라 나뉘었지만 김해시는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김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등 17회까지 시술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도 자녀 수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쟁점이 되는 이슈를 분석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현재는 중단됐지만 장마가 끝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창녕군 대복늪 제방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합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이 창녕군과 경남도, 환경청을 상대로 몇 가지 요구사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황, 앞으로의 해법을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이보경 부장, 경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창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대복늪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게 우선일 텐데요. 자, 창녕 대복늪 어떤 가치를 지닌 곳입니까? 창녕 대복늪. 여러분들 이제 창녕 우포늪은 많이 아시죠? 그 우포늪하고 11km 떨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꽤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새들한테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그 대복늪 주변에 번개늪, 장척호들이 이제 산재에 있어서 우포늪 못지 않은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녕 우포늪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네. 이 브랜드를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늪, 그다음에 논, 둔벙, 저수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천의 수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이 부족할 때는 여기다 담아놨다가 물이 넘칠 때는 또 이게 이제 이게 담아주고, 물이 부족할 때는 여기서 이제 또 뿜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수분을 공급하고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가치, 경제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네. 좀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창원의 원래 슬로건이 영시티 창원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영시티 창원, 기계공단 창원. 근데 2007년도에 람사르총회 유치하면서 슬로건을 환경수도 창원으로 바꿨고, 그렇게 바꾼 슬로건 하나의 경제 유발 효과는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 몇 조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은 그 주변에 주남저수지가 있고 우포늪이 있었기 때문에 람사르도 유치를 했고, 창원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재편을 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자전거 도시, 세계 최대 자전거 도시가 됐고, 기계 제조업도 IT를 접목해서 좀 더 유연하고 그런 친환경 제조업으로 발전하면서 제조업 지형까지 바뀌었거든요. 네. 이제 쉽게 말해서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 브랜드 이런 효과를 따지면 뭐 대복늪의 가치가 이제 제가 좀 과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포늪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단 이번 문제는 대복늪에 진행되고 있는 이 제방공사 때문에 불거진 거죠. 네, 그 경남 환경운동연합에서 따오기 이제 생태를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그 제방공사장, 아까 그 위치 대복늪에 제방공사를 하는 공사장 내에서 따오기가 이제 발견이 됐고, 좀 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먹이터, 그다음에 잠자리까지 발견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이 발견이 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네. 어떤 조치를, 그게 어떤 조치인지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해당 종 특성에 따른 뭐 액션을 이제 리액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존 대책을 이제 요구를 한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네. 그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업체에서 거짓된 정보, 잘못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공사가 결정이 났다. 네. 이 공사의 근본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청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거고, 네. 그 또 하나는 제방이 좀 그렇게 해서 과대 설계됐다,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현재 환경연에서 이 결과를 공개하라고 언급을 했는데 환경청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경상남도나 거창군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요, 보통. 네. 근데 이제 경상남도는 개성천 하천 기본계획 환경 영향 평가, 하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좀 큰 걸 했고, 창녕군은 대야 지역, 방금 말한 그 늪 근처에 대야 자연재해지구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두 군데예요. 쉽게 말해 건축주가 두 군데고,
근데 이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그 환경단체에서 이게 부실 거짓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 낙동강 환경청이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경남도 거창군, 그다음에 그것들을 검증해주는 낙동강 환경청 감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그 검토를 했는데 거짓이나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환경연합에서 그러면 CCBB를 가려보자 해서 한 2차례 걸쳐서 서로 공동 조사를 했더니 30곳 정도의 정보를 이제 조작하고 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낙동강 환경청에서 그 용역 업체한테 행정처분 사정 통지를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그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라 했고, 지금 이제 방금 질문하신 환경청은 왜 이렇게 그 시민단체의 요구에 불응하느냐면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했는데 그것까지 검증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범법 행위가 잘못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오픈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를 대서 3, 4주 내에 의견 진술을 받아서 우리가 공개를 하거나 최종 발표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제방공사 전후로 환경연에서 계속해서 따오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죠? 네, 5월 10일 날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부와 그리고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녕군이 40여 마리의 따오기를 자연 방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복늪이라고 하는 곳이 주변에 마을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논도 많이 있고 또 그 늪을 둘러싸고 왕벌도 군락지도 있지만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도 하기 좋고 소나무에서 잠을 자기도 좋고, 그런 그 늪의 생태적 특징 때문에 분명히 대복늪으로 올 것이라고 뭐 모든 전문가들이 사실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2일 날 우연히 야산에서 소나무 숲에 이렇게 앉아 있는 따오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새벽부터 가서 이 따오기가 잠은 어디서 자고 그리고 먹이는 어디서 먹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일 날 정확하게 소나무 숲에 앉아 있다가 마을 쪽으로 가서 먹이 먹는 모습을 관찰을 했고요. 그다음 7월 10일 날은 그걸 넘어서서 그 공사 진입로 쪽으로 따라 걸어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풀 속에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분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따오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조사할 때는 늪 쪽에서 마을 쪽으로 날아 나왔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마을에서 다시 늪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잠자리는 늪 안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낙동강유역청에 공사 중지 명령을 좀 내려달라, 분명히 거기서 서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요청을 했는데, 실제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창녕군에 그러니까 협의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 자문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공사 중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일이 뭐 10일이 지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20일 날 다나스 태풍이 왔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비가 오고 공사를 안 하니까 대복늪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한 6시경에 갔더니 정말로 공사장 주변 소나무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잠도 거기서 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가서 이제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했더니 나무에서 내려와서 늪과 주변에 있는 낮은 습지에서 수심이 낮은 곳에서 열심히 먹이를 먹고 또 산등성이를 걸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서 내려와서 또 먹이 먹는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이제 정확하게 창녕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은 태풍 다나스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그러면 창녕군과 환경청의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조치 명령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고 했지만 실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찰을 하고 했을 때 보면 그 전기 울타리도 주변에 많이 쳐져 있고 또 차량 밑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먹이를 먹는 걸로 봐서 아직 완전히 야생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고 이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차량 통제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장 입구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 따오기가 올 때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도 진행 안 되고 또 마을 주민들 교육을 좀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진행 안 되고 있다가 7월 22일 날 겨우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0일 날 확인하고 7월 20일 날 정확하게 잠자리와 모기터를 확인하는 그 사이에 사실은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확고하게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치 명령을 좀 내려달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물론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공사 현장이 늪이 이렇게 물에 잠겨 있어서 펌핑을 하고 하는 작업만 하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행정 절차에서 협의를 낙동강이 내린 협의 이행 요청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녕군은 마음대로 공사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방공사 자체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분명히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환경령이 말하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럼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우선 지금 이 지역 조금 더 어떤 지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해 위험 지구, 태풍 매미 때도 이제 피해를 봤었고 그렇게 지정이 돼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 이 대야지구라는 곳 지구가 2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곳이고 76억 원이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시설들이 제방 쌓고 배수 펌프 설치하고 이제 그다음에 펌프장 건물 공사가 하는데 그게 한 40%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장마철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방 쌓기를 할 예정인데, 환경 영향 평가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이상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허가권자는 창녕군이지만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예산 사용의 유연성이 없어요. 지금 안 쓰면 소위 말하는 우리 그들이 이제 공무원 예산 강박증이라 그러는데 지금 안 쓰면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날라간 다시 한번 따오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침수 피해한다고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사실 개성천 하천 기본계획은 전문가 자문 검증까지 이제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업체에서 정말 맘먹고 속이려고 하면, 사실 저도 이게 전문가지만 그런 경우에는 발견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것 말고 하천 기본계획 말고 이 제방에 관련된 재검토 전문가 참여회의,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전문가 집단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거짓한 게 없다 그랬는데 환경연합에서 같이 그럼 토론해서 조사해보자 했을 때 30가지나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일단 환경연에서는 창녕군과 경남도 또 환경부 상대로 여러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각각의 요구하는 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방 공사와 관련해서는 제방의 위치가 지금 늪 가운데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늪 안쪽과 바깥쪽 모두가 환경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육지화된다거나 아니면 왕보들 군락지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에 의해서 생태적 가치나 경관이 굉장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의 위치를 다른 쪽으로 좀 옮겨서 대봉늪도 보존하면서 더 큰 주민들이 생명권과 그리고 경제권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찾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통해서는 이 문제가 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예산을 좀 다음 예산을 내려주는 걸 좀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나 낙동강 유역청을 통해서 그리고 경상남도와 창녕군하고 지금 민간 실무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봉늪에 지금 제방 공사에 하고 있는 첫 번째 안 대신에 다른 위치로 옮겼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회의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하고 창녕군에는 그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제방 공사는 어차피 6월에서 9월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에는. 그래서 제방 공사를 하기 전인 9월까지 제방의 위치를 좀 조정해서
두 가지 목적을 좀 다 달성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는 공사 전에 이루어진 환경 영향 평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부실 검증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든 전략환경영향평가든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보면 실제 현장이 담겨져 있지 않은 보고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쓸 때 정말로 그 현장에 가봤나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엉터리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우리 창원 지역에서도 구산해양관광단지나 그리고 그 마전에 교량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밀양의 양산천 공사도 그렇고 그 안에 멸종위기종이 원래 살고 있는 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다 누락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대복늪에 분명히 수달과 사기 누가 주민들도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러 갈 때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데 조사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법정 보호종들 큰 기러기나 뭐 큰 고니 이런 새들이 날아오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로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수달 흔적은 예의주시만 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사거의 뭐 흔적은 분변은 뭐 온데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가 4월 11일에서 17일까지 유역청 앞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성을 하고 그다음에 농성을 풀 때 거짓 부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자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요청에 의해서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검토위원회가 열렸지만 거짓 부실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 근데 저희들은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는 거짓 부실이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하고 함께 그 거짓 부실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거 가나에 맞춰서 딱 내놓고 그다음에 보고서 꺼내서 정말 한 줄 한 줄 항목별로 다 분석을 했더니 두 가지에 걸쳐서 한 30여 가지가 거짓 아니면 부실로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유역청이 그 이후에 환경부나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서 질의응답을 했고 그다음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식생과 그리고 포유류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 조사를 했더니 실제 뭐 있는 걸 없다라고 했던 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용역 대행 업체에 지금 그 조치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선은 소위 이제 이 사업의 주체가 전략 환경 평가는 경상남도,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창녕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용역을 맡겼는데 낙동강 환경청은 그 보고서 내용을 검증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가 한 세 개가 있는 거죠. 그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 환경청에서 그 용역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니까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해라 하고 기간을 준 거고 그게 이제 보통 뭐 한 3주 걸린다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3주 지나고 하고 공사 바로 재개되면 지금 좀 난감하잖아요. 지금 환경이 한번 파괴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신청 자체가 충분한 소명하는 기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만약에 거짓 부실 판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도 업무방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쪽에서 확인할 만한 그 소명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죠? 정보 공개 요청인가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청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 오픈을 안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사안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미 심지어 얼굴도 공개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미루어 봤을 때 조금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이제
조금 책망을 받을 만한 소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현재 여론 또한 지자체 관계기관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 발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과 자연,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물리적 방법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선입니다. 이번 대북늪을 둘러싼 갈등 역시 그런데요.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해법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갈지 주목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